입니다. 한편 나라 밖에서는 여러 나라가 조선과 외교 관계를 맺을 구실을 찾고 있었는데 조선이 이를 거부를 하자 군대를 앞세워 침략을 했습니다. 자, 또 쳐들어와요. 자, 외교 관계를 맺을 거는 이게 나중에 가면 나오지만 이제 그 당시에 뭐 유럽이나 이런 다른 나라들은 식민지를 만들어서 자기들의 이익을 차리려고 했어요. 그래서 조선과 외교 관계를 맺고 식민지를 만들려고도 생각을 하고 있었죠. 자, 가장 먼저 접촉한 나라가 프랑스입니다. 프랑스는 1866년에 통상을 요구하며 강화도를 침략했습니다. 통상이란 것은 이제 그 교과서 옆에 나와 있죠. 뭐라고 되어 있나요? 그렇지. 나라들 사이에 물건 등을 사고 파는 것, 이제 거래를 하겠다는 거죠. 무역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러면서 강화도를 침략하게 됩니다. 강화도를 침략한다. 조선은 강화도로 군대를 보내 전투를 벌여 이들을 물리쳤습니다. 여기에서는 우리가 승리를 했어요. 하지만 프랑스군은 조선군에 패하고 물러가면서 귀중한 책과 무기 공식 등을 약탈해갑니다. 이를 병인양요라고 합니다. 그래서 백족의 핵심은 병인양요인데요. 병인양요는 병인년에 일어난, 그때 선생님이랑 역사 연도 세는 거 해봤죠. 병인년에 일어난 양할 때 양은 서양입니다. 그 다음 요는 요란하다 할 때 요자로서 시끄럽다는 뜻이에요. 서양이 시끄럽게 하고 갔다. 병인년에 이런 의미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침략을 일단 하고 간 거죠. 근데 여기서 일단 우리가 승리를 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중간에 보면 프랑스 군대가 강화도를 침략하는 모습을 그린 그림이 있죠. 이게 프랑스 군대고요. 우리나라 땅에 들어와서 이렇게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영상을 한번 볼게요. 에는 프랑스의 선교사들이 들어와 천주교를 전파하고 있었기에 이들을 통해 프랑스와 접촉하려 했으나 선교사들이 정치적인 일에는 관여하지 않겠다고 해서 이 계획은 수포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때마침 양반과 선비들을 중심으로 천주교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흥선대원군은 대대적으로 천주교를 탄압하는데요. 1866년 초 프랑스 선교사 9명과 수천 명의 천주교 신자를 체포해 처형하는 병인 박해가 시작됩니다. 이때 살아남은 선교사 리델이 조선을 탈출해 당시 청에 머물던 프랑스의 극동함대 사령관인 로즈 제독에게 이 사실을 알리는데요. 조선에 군대를 보내 전쟁을 일으킵니다. 이 사건이 바로 병인 양요인데요. 1800 그리고 한 달 후 군함 7척에 천여 명의 군사를 이끌고 다시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정족산성에서도 양헌수 장군의 지휘 아래 또 한 차례 전투가 벌어지는데요. 병력과 무기면에서 월등하게 앞선 프랑스군과 정면 대결에서는 승리할 수 없기에 양헌수 장군은 정족산성의 남문과 북문으로 프랑스군을 유인해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이 전투에서 조선군이 프랑스군을 크게 이기는데요. 프랑스군은 철수하면서 강화성 안에 각종 문화재와 외교 장각에 보관 중이던 서적을 약탈합니다. 외교 장각엔 나라의 중요한 행사를 기록한 의궤와 임금이 지은 글과 글씨 등 귀중한 책과 문서 6천여 점이 보관돼 있었는데요. 자, 그래서 조선 사람들은 외국의 침략을 받은 후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외국에 대해서 좋게 생각했을까요? 안 좋게 생각했을까요? 그렇죠. 안 좋게 생각하고 나라를 지켜야 된다고 생각했겠죠. 영상에도 나온 것처럼 당시 프랑스가 약탈했던 문화재는 어떻게 되었을지 봅시다. 당시 프랑스가 약탈했던 문화재는 어떻게 되었을까? 한국의 여성 역사학자로 프랑스 국립도서관 사서로 근무하던 박병선 박사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본인 직지 심체 요절을 발견하여 세계에 알렸을 뿐 아니라 국립도서관 창고에서 프랑스군이 약탈해간 외교장각 도서도 발견했다. 자, 박병선 박사, 우리 예전에 직지심체 요절 들어봤었죠? 이거 어디서 나오나요? 그렇지. 고려의 문화재 중에서, 고려시대 문화재 중에서 금속활자에 나옵니다. 잠깐 멈추고 교과서 53쪽을 한번 살펴보고 오기 바랍니다. 자, 확인해 봤나요? 마저 보겠습니다. 외교장각 도서 중 의궤는 왕의 결혼, 장례, 건축 등 주요 행사 모습이 사진처럼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어 당시 조선 왕실이 치른 행사의 구체적인 모습을 알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이후 의궤는 2011년 프랑스에서 5년마다 다시 빌려오는 형식으로 우리나라에 돌아왔다. 현재는 국립중앙박물관 누리집에서 그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자, 그 다음 101쪽에는 오른쪽 페이지 101쪽에는 신미양요가 일어납니다.
1871년에는 미국이 이번에 오게 됩니다. 아까는 누가 왔죠? 예, 프랑스가 왔고 이번에는 미국이 왔어요. 미국 할 때 신미랑 미국 할 때 미랑 같죠? 뭐 상관없지만 군함 이끌고 통상을 요구하며 강화도를 침략했습니다. 또 쳐들어왔어요. 조선군은 미군에 맞서 강력하게 저항했으며 미군은 20여일 후에 스스로 물러갔다. 그러나 이 싸움에서 광성보가 함락되고 어재현 장군을 비롯한 많은 사람이 희생되었다. 이를 신미년에 또 서양이 시끄럽게 했다, 요란하게 했다는 의미로 신미양요라고 불립니다. 이 부분 잘 봅니다. 자, 누구일까요? 한번 예상해 보세요. 그렇지, 봅시다. 참 안타까운 일이지요. 이렇게 됩니다. 한국은 이렇게 외국이랑 이렇게 전투하면서 한양과 전국 각지에 척합의를 세워서 서양과 교류하지 않겠다 의지를 널리 알리고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강화합니다. 통상수교가 이제 다른 나라랑 이렇게 거래하고 무역하는 걸 말하거든요. 이거를 거부하겠다는 거죠. 하지만 조선이 더욱 발전하려면 다른 나라와 교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점차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여기 있는 사진은 이제 척합이라는 것으로 외세가 침범했는데 싸우지 않는 것은 곧 나라를 팔아먹는 것이다 라는 내용이 글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래서 끝까지 싸우자는 내용이죠. 자, 102쪽의 내용입니다. 핵심 내용은 이제 강화도 조약이에요. 1875년에 강화도 초지진에서 조선군은 허락 없이 다가오는 일본의 군함 주변에 경고 의미로 대포를 쏘았습니다. 허락 없이 오니까 쏘았겠죠. 그러자 일본의 군함은 초지진을 공격하고 영종도에 상륙합니다. 일본은 이 사건을 구실로 조선의 군함을 보내 통상을 요구합니다. 항에서처럼 이제 미국이 하는 걸 본 거예요, 일본이. 그래서 그대로 따라하죠. 흥선대원군이 물러나고 조선의 개항을 바라는 나라 내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의 압박을 받게 되자 조선은 결국 강화도에서 일본과 조약을 맺고 개항을 하게 됩니다. 이게 강화도 조약이에요. 조약이라는 것은요, 나라와 나라 사이 약속을 말하죠. 약속하고 개항, 즉 이제 외국배가 들어오는 걸 허용하게 됩니다. 이 강화도 조약은 외국과 맺은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지만 중요한 게 있어요. 불평등합니다. 이 조약 이후 조선은 서양의 다른 나라들과도 이제 조약을 맺어서 교류를 시작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강화도 조약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한번 봅시다. 그러나 뒤이은 일본군함 운요호의 공격에는 견디지 못하고 무너지게 되는데 이를 운요호 사건이라고 합니다. 일본은 이 사건을 빌미로 근대적인 조약을 체결할 것을 강요하였고 마침내 1876년 조선과 일본 간에 전문 12조의 강화도 조약이 맺어지게 됩니다. 일본의 권리만 나타나 있고 조선의 권리는 나타나 있지 않았습니다. 강화도 조약이 일본의 강요로 맺어진 불평등 조약인 건 잘 알지? 조약의 제1조에서는 조선이 자주국이며 일본과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고 했는데 이것은 조선과 중국의 관계를 끊게 한 후에 조선을 침략하기 위해 내세운 거였어. 일본 해안을 자유로이 측량하도록 허가하고 죄를 지은 일본 사람은 일본의 법에 따라 일본 관리가 심판한다는 조항은 불평등
개혁의 대표적인 예로 조선의 자주권을 침해한 거야. 개항에 대한 주장을 읽고 자신의 생각을 한번 써보는 것도 되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당시 조선의 개항을 두고 나뉜 두 주장을 읽어보고 이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써봅시다. 이제 개항입니다. 여기 개항을 주장하는 의견은 이웃인 청과 일본은 우리보다 먼저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여 교류를 했습니다. 그 결과 좋은 점이 많다는 거죠. 서양의 과학기술을 배워 이를 바탕으로 성능 좋은 무기와 상품들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이는 곧 나라의 발전을 의미하니 어서 개항을 하고 외세와 교류를 시작해야 한다. 성능 좋은 무기와 상품들을 가지는 게 나라의 발전이다 라는 거고, 이제 거부하는 정책은요, 수교를 거부하는 것은 청과 일본은 모두 무기를 앞세운 서양 요구를 강제로 들어줘야만 했다. 그 결과 앞선 기술의 서양 물건들이 쏟아져 들어오면서 백성들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조선은 나라 안의 혼란을 먼저 수습하고 대비한 후에 서양과 교류를 하자는 내용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통상 수교 거부 정책과 개항을 주장한 사람들은 각각 왜 그러한 주장을 펼쳤을까요? 아까 선생님이랑 같이 봤죠. 이제 통상 수교 거부 정책을 주장하는 사람은 이제 외국을 경계하고 그 다음에 받아들이자, 나라를 혼란을 수습하고 그 다음에 개항을 주장한 사람은 다른 나라의 문물을 받아들이면서 더 발전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자, 잘 보았나요? 그러면 우리 마지막으로 흥선대원군의 정책과 개항 과정에 대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이해해 보도록 합시다. 맨 처음에 나라가 많이 혼란스럽죠. 항상 뭔가 혼란스러움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같아요. 그래서 나라가 혼란스러워서 이제 세도 정치가 많이 이루어졌고요. 그래서 백성들이 불만을 많이 가졌습니다. 탐관오리들이 백성들을 막 괴롭히고 이렇게 했고, 세도 정치란 것은 왕이 아니라 그 친척들이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누가 등장했다? 빠밤, 흥선대원군이 등장했어요. 그래서 세도 정치를 몰아내고 이제 왕 중심으로 제대로 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선을 철폐하고 경복궁을 중단했습니다. 다시 지었어요, 경복궁을. 그러던 와중에 이제 외국에서 처음으로 들어옵니다. 병인년에 일어난 병인 양요, 서양 사람들이 요란스럽게 난리를 일으켰다. 그래서 프랑스가 먼저 들어가지고 우리나라 침략하면서 개항을 해라라고 했는데 우리 거부했죠. 잘 막아냈어요. 이번 전투에 승리를 했는데 신미양요, 이거는 신미년에 이제 다시 또 서양이 요란스럽게 했다. 이번에 미국이 들어옵니다. 미국이 들어와서 신미양요 할 때 미랑, 미국 할 때 미랑, 뭐 그 한글 글자 같네요. 그래서 미국이 들어와서 침략해가지고 우리나라를 하면서 개항을 하자라고 했는데 우리는 거부를 했죠. 그래서 미국 떠났고요. 그러면서 척합의를 세워서 나라 서양이 쳐들어왔을 때 싸우지 않으면 나라를 팔아먹는 것과 같다, 이런 식으로 계속 거부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강화도 조약, 즉 일본이 이제 쳐들어오게 됩니다. 4년 뒤에. 그래서 강화도 조약에서 개항을 하게 됩니다. 일본 침략이 왔는데 그거를 막지 못하고 이렇게 개항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과정을 거치면 좀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겁니다. 모두 수고했습니다.